내 심장이 멈추면 이들은 내 약값을 걱정할까? 아니면 이탈리아 여행이 취소될까를 걱정할까? 50세 헬렌 선생님 혜진은 20년째 무직인 남편의 명품 허영과 아들의 끝없는 요구를 뒷바라지해왔다. 몸은 공황장애로 무너졌지만 가족은 그녀를 돈 버는 기계로 여길 뿐이었다. 응급실 침대 위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혜진은 깨달았다. 이들에게 그녀의 고통은 수입 손해일 뿐이라는 것을. 결국 그녀는 가장 위험하고 달콤한 일탈을 감행한다. 가족을 위한 희생 대신 나를 위한 숨결을 찾아서. 그녀의 50대,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이지 세월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은 나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50세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30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 장태호 씨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이름 아래 직장을 완전히 접었을 때 나는 22해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이 집의 유일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영어 과외를 30대에 시작했고 내 목소리가 쉴수록 우리 집 가계부는 간신히 숨통을 틔웠습니다. 내게는 쉼이라는 것은 사치였고 오로지 헬렌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20년의 긴 침묵을 깨뜨리는 강력한 경고음이었습니다. 밤에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심장이 마치 마구간에서 날뛰는 망아지처럼 요동치다가 이내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하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 50대 여성이라면 을에 겪는 갱년기이거나 지독한 만성 피로련이 하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는 순간 우리 가족의 허영과 안일함이 무너질 테니까요. 그때 거실 소파에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만 크게 틀어놓고 있던 남편 태호 씨가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겨우 일주일을 버티고 벌어온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는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잘 다듬어진 손목에 새로 산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번에 나온 한정판 시계인데 우리 집 안방마님 수입 기념으로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는 그 시계를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고 대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으려는 듯한 허영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피로와 공포 속에서 숨을 고르는 동안 태호 씨는 여유롭게 이탈리아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이번에 이탈리아 인문학 기행 가려고. 비행기 표랑 숙소는 최고급으로 예약할 거야. 이것도 다 당신 사업 잘 되라고 내가 가서 견문 넓히는 투자야. 20년 동안 투자와 견문이라는 이름으로 내 피땀이 얼마나 증발되었는지 나는 이제 새는 것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나는 단지 그의 허영을 지탱하는 ATM 기계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런데 그 순간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태호 씨와 똑같은 종류의 집요한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내 친구 태민이 이번에 게이밍 컴퓨터 새로 맞췄대. 나도 그거 해줘. 나 학원에서 1등 했잖아. 1등 상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해준다고 했잖아. 안 그래? 나는 아들의 성적에 대한 기특함보다는 아빠를 똑 닮은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적인 고집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심장이 아파서 벽을 짚고 서 있는데
아들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적인 보상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심장이 보내는 경고는 점점 더 잦아지고 강해졌습니다. 오늘은 과외 학생들에게 문법 설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칠판 앞에서 목소리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오한과 함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러다 쓰러지면 이 수업은 어떻게 되지? 이 아이의 부모님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쓰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의 두 남자는 누가 먹여 살리지? 하는 절박한 생각에 나는 필사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20년의 침묵, 그 고통을 나 홀로 감내한 대가로 내 몸은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집에는 가족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삶을 담보로 한 두 남자의 허영만이 가득한 것 같아 숨이 막혀왔습니다. 나의 과외교실, 그곳은 나 최혜진에게 낮 시간 동안 허락된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나의 고통이 시작되는 무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쉼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50대 아내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헬렌 선생님으로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유창한 영어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었지만 그 입술은 동시에 나의 비명과 고통을 억누르는 단단한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한창 수업 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숙제를 검사해 주려고 몸을 숙이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오는 듯한 느낌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마치 투명한 비닐봉지가 머리 위를 덮친 것처럼 공기가 희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 그것이 나를 예고 없이 덮쳤습니다. 학생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 선생님이 잠깐 체했나 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올게 하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달려가 차가운 거울 앞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 나의 모습은 20년 동안 가족을 지켜온 외로운 전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플 때가 아닌데, 나는 아플 권리조차 없는데, 이 집의 유일한 돈줄인 내가 쓰러지면 남편의 20년 허영과 아들의 물질적 욕구가 모두 무너지는 것을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공포가 나를 다시 책상 앞에 앉게 만드는 족쇄였습니다. 내 영어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언어였지만 나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없는 침묵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방 속에 비상약처럼 청심환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수업 중 자주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애썼습니다. 내 수업료가 들어오면 남편 태호 씨는 어김없이 새로운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 통장 잔고만 들여다봤지 나의 숨소리가 얼마나 가빠졌는지는 단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공황 발작 후유증으로 몸살 기운에 시달리며 겨우 누워 있었는데 태호 씨는 소파에서 명품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여보, 나 이번에 나온 이탈리아 명품 가구 세트가 마음에 드는데 우리 거실 분위기 좀 바꿔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뭔데? 이런 거라도 바꾸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그의 허영을 채워주기 위해서였다니.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철없게 느껴져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때 아들 민재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새로 산 가구 세트보다 내 게이밍 컴퓨터가 더 급한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학원 상위 0.1% 시험 붙었잖아. 보상을 해줘야지. 엄마가 아파서 컴퓨터도 늦게 사주면 나 공부할 마음 안 생겨. 아들의 말에는 나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보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태호 씨의 무책임과 민재의 물질적 고집이라는 두 개의 짐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앓는 공황장애보다 이 두 남자의 끝없는 이기심과 허영이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더 큰 병이라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그 입술로 나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없어 매일 비명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나의 침묵은 이제 몸을 뚫고 나오는 비명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에 나는 결국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나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조심스럽게 공황장애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황장애. 그 단어는 내게 당신은 지금 당장 쉬어야 하며 당신의 삶은 잘못되었다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쉼없이 달려온 결과가 겨우 이것이었나 하는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진단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태호 씨가 잠에서 깨어나 하품을 하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제 샀다던 명품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원에는 왜 갔어? 뭐 특별한 거라도 있대?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나 공황장애래.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 태호 씨의 반응은 나의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심각함보다는 귀찮음과 가벼움이 섞인 오히려 나를 타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에이, 뭐야, 그거 요즘 사람들 다 있는 거잖아. 연예인들도 다 걸리는 거래. 당신이 워낙 검소하게 살고 예민해서 그런 거지. 좀 쉬면 돼. 내가 옆에 있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좀 쉬면 된다니. 20년 동안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가장 손쉬운 말로 나약한 위로랍시고 건네는 그 모습에 나는 이기적인 철없음을 넘어선 인간적인 혐오를 느꼈습니다. 그는 나의 병을 나약함으로 치부했고 나의 희생 덕분에 유지되는 자신의 존재를 위로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와서 태호 씨 옆에 섰습니다. 민재는 태호 씨를 올려다보며 아빠 엄마가 아프면 해외여행 못 가지? 하고 걱정하듯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내게 와서 엄마 아프지 마. 아빠도 엄마도 스트레스 안 받게 내가 원하는 거 빨리 해결해주고 우리 기분 좋게 여행 가자. 돈 쓰면서 풀면 되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닮아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물질 만능주의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공황장애 진단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고통은 이들에게 자신들이 요구할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날 저녁 태호 씨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진단서를 슬쩍 보더니 당신 쉬어야 하니까 내가 기분 전환 좀 시켜줄게. 당신 이번에 힘들었으니까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명품 가방을 하나 사줄게. 이걸로 당신 스트레스 좀 풀어. 하고 말하며 나에게 명품 쇼핑백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영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아내를 위한 위로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방을 손으로 받지 않고 소파 위에 그대로 놓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앓는 병보다 20년 동안 이 두 남자의 무책임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고
이 결혼 생활은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든 떠나든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더 이상 이 두 남자의 짐을 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50대는 두 남자의 물질적 욕구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의 삶을 되찾는 시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낼 용기는 아직 없었지만 적어도 나만을 위한 탈출구는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병원비를 내야 했지만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지난달에 해외 주식 투자 공부를 하며 가져간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명품을 사고 민재가 고가 컴퓨터를 원하는 이 집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느라 정작 나의 생명 유지 비용은 늘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과외를 계속했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집중력은 떨어졌고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나를 더 갉아먹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이 나이에 이 지경이 되어야 했나? 오랜만에 절친이자 과외 동업자인 선희를 만났습니다. 선희는 단호하고 현실적인 여자였고 태호 씨의 끝없는 허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공황장애 진단 이야기를 꺼내자 선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혜진아, 너는 지금 태호 씨의 만성적인 사치를 위한 희생 제물이잖아. 그 남자가 너의 병을 걱정할까? 아니, 너의 수입이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할 뿐이지. 선희의 냉정한 분석은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희는 내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너, 태호 씨가 내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거 알고 있니? 몇 달 전에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가 와서 내가 끊었는데 아무래도 너 명의로 무언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나의 공황장애가 단순히 스트레스가 아니라 태호 씨의 끝없는 허영이 빚어낸 경제적 파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피땀이 그의 사치와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다니. 내가 이 결혼에 묶여 있을 이유가 이제 법적 책임이라는 족쇄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민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 민재 말이야. 얼마 전에 우리 학원 건물 앞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내가 사준 최신형 태블릿으로 게임 자랑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아빠처럼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엄마는 돈 버는 기계잖아.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돈 버는 기계라는 말은 태호 씨의 이기심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20년간 희생한 대가가 고작 돈 버는 기계라는 호칭이었다니. 나는 두 남자에게서 완벽히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선희는 나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더니 문득 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혜진아, 너 혹시 정재민이라고 기억나니? 옛날 내 과외 학생 부모님이었는데 너 힘들 때마다 내 건강 걱정 많이 하셨던 분.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내 공황장애 이야기 듣고 너무 안쓰러워 하더라. 그분도 이혼 후 혼자 지내는데 내 상황을 유난히 이해하는 것 같았어. 선희는 그가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며 그의 연락처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죄책감과 함께 낯선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의 탈출구는 이 결혼의 짐이 아닌 나를 이해해주는 타인의 따뜻함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나의 잃어버린 나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 새로운 남자에게서 오는 낯선 위로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공황장애 약 봉투와 영어 교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심장은 진정되지만 극심한 졸음과 집중력 저하가 찾아왔습니다. 영어 과외를 해야 하는 내게 이 부작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가르침의 질이 떨어져 수입이 끊어지면 태호 씨와 민재의 생계뿐만 아니라 정작 나의 약값조차 막막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쉴 것인가 아니면 약을 줄이고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 선택은 나의 건강과 가족의 허영,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비극적인 딜레마였습니다. 결국 나는 약 복용 횟수를 스스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프로의식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사실은 내 병보다 가족의 생계가 우선이라는 20년간의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따라 발음이 좀 느리세요. 많이 피곤하세요? 학생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겨우 감기 기운 탓이라고 둘러댔지만 이 거짓말이 길어질수록 나의 죄책감은 깊어졌습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20년 무직 남편과 물질 만능주의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서글픈 운명 앞에서 나는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용기를 내어 정재민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나의 연락에 응했고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재민 씨는 내 공황장애 진단 이야기를 듣더니 태호 씨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혜진 씨, 그건 혜진 씨가 잘못 산 게 아니라 지나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정을 지키려 한 당신의 과도한 책임감이 빚어낸 병이에요. 당신은 지금 자신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태호 씨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인정과 위로라는 단어 앞에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태호 씨는 나를 나약하다고 했지만 재민 씨는 나를 강인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나는 최악의 내로남불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타서 나오는데 태호 씨가 약국 앞 명품 시계 매장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 시계 보증서 찾으러 왔어. 근데 당신 약값 얼마 나왔어? 당신이 일해서 번 돈으로 내 시계 보증서 찾으러 오니까 기분이 묘하네. 내가 당신 약값은 나중에 따로 줄게. 아, 그리고 당신이 좀 쉬어야 하니까 내가 기분 전환 좀 시켜줄게. 나랑 같이 이탈리아나 가자. 아는 사람이 보름짜리 최고급 여행 상품을 싸게 내놨던데.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태호 씨에게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외여행 가는데 쓸 돈은 있고 내 병원 갈 시간과 약값은 없어? 내가 당신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거 알잖아. 당신이 투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탕진한 돈이 지금 내 생명 유지 비용이야. 나는 이 결혼의 모든 비극이 태호 씨의 내로남불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나의 건강은 자신이 누릴 사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50세, 나는 병의 고통과 생계의 딜레마,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삶을 파괴하는 두 남자 사이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의 탈출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태호 씨 앞에서 내 분노를 폭발시킨 그날 밤, 나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숨이 멎는 듯한 공포가 나를 덮쳤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재가 눈물을 쏟으며 엄마 아프지 마 하고 외쳤지만 나는 그 울음 속에서도 내가 쓰러지면 내 컴퓨터는 누가 사주지? 하는 불안감이 읽히는 것 같아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의식을 붙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전도 기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정막 속에서 나는 태호 씨와 민재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속삭이듯 이야기했지만
나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태호 씨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냐. 에휴, 저러다 영어 과외 그만두면 우리 이탈리아 여행은커녕 아빠 사업 투자금도 다 막히는데. 민재가 곧바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맞아, 아빠. 그리고 엄마 아프면 나 게이밍 컴퓨터 못 사잖아. 나 이번 대회 나가야 하는데. 엄마가 저렇게 아픈 건 나한테도 손해야. 아빠, 우리 지금 빨리 보험 약관 확인해보자. 엄마 쓰러진 거 보상금이라도 많이 나오는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내 피땀으로 길러낸 두 남자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돈줄이었고 나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순간조차 나는 그들의 손해를 메꿔줄 보상금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고통은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로남불은 극에 달해 이들은 나를 잃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수입과 보상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20년간 지켜온 이 결혼의 절망적인 본질이 응급실이라는 가장 차가운 공간에서 비로소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나의 공황장애는 더 이상 스트레스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결혼에서 탈출하라는 나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늦은 후회나 아들의 변덕스러운 착한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린 후 나는 가방 속에서 정재민 씨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꺼냈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재민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나의 응급실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기보다는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혜진 씨, 이제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사치를 허락할 때입니다. 이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쉬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짓누르던 20년의 무게를 단번에 걷어내는 마법 같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두 남자의 허영심과 이기심 속에서 죽어가기보다는 나의 삶을 위한 일탈을 감행하기로. 응급실 침대에서 내 생명줄만 걱정하던 남편과 아들을 뒤로하고 나는 차가운 응급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밤 공기가 나를 맞았고 내 손에는 나를 위한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전화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의 일탈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응급실을 나선 후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단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호 씨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 내 피 같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려 했던 바로 그곳, 이탈리아였습니다. 재민 씨는 놀랍도록 신속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나의 몸 상태와 마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우리가 함께 떠난 여행은 도피가 아닌 재충전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나는 20년간 잊고 살았던 나 최혜진을 만났습니다. 재민 씨는 나의 병력과 20년의 희생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섬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와 함께 고대 유적지를 걸을 때 그는 내 유창한 영어 실력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헬렌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탈리아를 유영하는 자유로운 혜진 씨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대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초판본 책을 선물하며 내 영혼을 채워주려 했습니다. 나는 태호 씨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나의 존재 자체를 존중받는다는 따뜻한 위로 속에서 20년의 고독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로마의 밤거리를 걸을 때 나는 50세의 아내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탈은 짧았지만 그 강렬함은 내 삶의 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나는 이대로 이 여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로마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편 장태호 씨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 왔던 친구들을 만나는 사업 투자 모임에 있다고 했지만 눈앞에 그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채 젊은 여성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사치스러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내가 겨우 약값으로 남겨둔 돈마저 끌어모아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겁니다.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소를 느꼈습니다. 내가 공황장애로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이 남자는 내 돈으로 자신의 허영심을 이탈리아에서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무책임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나를 향한 명백한 파괴 행위였습니다. 그때 재민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 씨, 저 사람은 당신의 거울이 아닙니다. 당신의 짐일 뿐이에요.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탈리아에서 당신 자신을 찾았지만 저 사람은 이탈리아에서도 자신의 허영심만을 찾고 있습니다. 재민 씨의 말은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나는 조용히 레스토랑 창문을 통해 태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태호 씨가 가장 아끼는 명품 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의 가짜 시계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의 짐을 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재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탈리아는 재충전이지만 저 사람의 이탈리아는 탕진일 뿐입니다. 나는 나를 파괴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탈리아에서 남편의 허영심이 아닌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강렬한 일탈은 나에게 이 결혼을 끝낼 최종적 용기와 나를 위한 새로운 삶의 확신을 선물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일탈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태호 씨에게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20년간 짓눌려 있던 나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나의 몸은 비록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민 씨는 공항에서 나를 배웅하며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그 빛을 잃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태호 씨와 민재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응급실에서 사라진 후 일주일 내내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지냈을 겁니다. 나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계와 안락함이 끊어질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태호 씨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내가 당신 병원비도 내고 앞으로 내가 정신 차리고 일할게. 다신 당신 혼자 아프게 하지 않을게. 민재도 아빠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게이밍 컴퓨터 필요 없어. 엄마만 건강하면 돼. 아빠처럼 굴지 않을게. 나는 그들의 늦은 각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의 대화는 그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후회는 진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후회에 내 삶을 걸 만큼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 위에 낡은 영어 교재와 재민 씨에게 선물 받은 초판본 책을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태호 씨가 나에게 위로라며 사준 명품 가방을 꺼내 그 옆에 툭 하고 던져놓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가장이 아니야. 나는 나 최혜진이야. 당신들이 나를 돈 버는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존중할 때까지
나는 당신들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거야. 나는 그동안 태호 씨가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전부를 갚을 것임을 통보했고, 나의 수입과 재산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단, 이 집에서 나의 방은 이제부터 온전히 나의 공간이며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나의 확고한 눈빛과 단호한 태도 앞에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허영심 대신 불안감과 존중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혼이라는 단절 대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만의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태호 씨는 뒤늦게나마 생계를 책임지려 발버둥 치기 시작했고, 민재는 물질적 고집을 버리고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아내이자 엄마였지만 더 이상 희생의 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때로는 재민 씨와 만나 따뜻한 위로와 지적인 대화를 나누며 나의 영혼을 채웠고, 때로는 홀로 유럽 여행을 계획하며 나만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나의 공황장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병을 숨기지 않고 나의 약점을 인정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50세의 나는 비로소 나를 위한 숨결을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나의 삶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20년의 침묵을 깨고 비로소 나 최혜진의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